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좌, 오늘은 제13편 자로 제13을 이번 시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로편은 모두 3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로 문정한데 자왈 선지로진이라 이랬습니다.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를 이끌어가는 군주나 혹은 행정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정치에 임할 때 어떻게 임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이제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로가 정치를 할 때, 즉 국정에 참여할 때 그 참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자왈 선지로진이라 이렇게 했죠. 선지노진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요 갈지자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두 개의 갈지자가 남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보다 선 앞장서야 되고 먼저 해야 되고 솔선해야 되고 이런 거죠. 또 남보다 수고로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가 말씀하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치를 해서 그래서 녹봉을 즉 많은 녹을 그 봉급을 보수를 챙기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는 이유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귀지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것을 하려니까 정치가 필요해서 정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자는 일관되게 그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정치를 하기 전에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꿈, 그것을 뜻지자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뜻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뜻을 품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는 뜻.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라고 하는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실제 현실에 적용시킬 만한 시행할 만한 힘을 갖지 않으면 그 뜻은 현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벼슬에 나아가는 것이고 벼슬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뜻을 실제 인간 세상에 현실 세상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에 임할 때 내 자세는 남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해서 그 내게 주어진 일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편하자고 하면 안 되고 누구보다 남보다 수고로워야 한다.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당하게 뒤에 서 있다가 적당하게 편하게 지내다가 그냥 내게 주어지는 녹봉이나 월급이나 보수나 챙기고 그리고 적당한 지위에서 권력이나 행사하고 그러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남보다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수고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로가 청익한데 그랬습니다. 이 익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익이죠. 더할 익.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것에 대해다가 뭔가를 더 플러스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말씀해 주실 이런 거 이거 이외에 더 말씀을 해 주시기를 청했어요.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권이니라 이랬죠. 권태함이 없어야 된다. 여기 이 권자가 논어에 몇 차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학, 불렴, 그 다음에 회불권, 할 때 여기 권자가 나오죠. 배우기를 실증 내지 않고 가르치기를 권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권이라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다, 그 나태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권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어로 표현하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어떤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일에 임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 권태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열정적으로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임해야지 권태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또 누구보다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그 자세가 한시라도 권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인데 중궁이 위 계시제라 문정한데 이랬죠. 이것은 이제 2장인데요. 중궁이라고 하는 공자의 또 다른 제자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자로가 정치에 대해서 물었듯이 이것도 그냥 정치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제가 되었기 때문에 정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계시의 제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제를 제가 읍제가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라고 하는 글자가 재상이다. 임금 밑에 재상이다 할 때도 저 제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재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시가 노나라의 대부지요.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천하가 있다. 그러면 천하 가운데 요만큼을 천자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천하의 일정 부분을 직접 통치를 하지요. 그래서 요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요 영토를 이제 시경 같은 데는 방, 기, 천리, 방기 천리다. 사방 천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요 표현은 이 시경의 이 구절은 대학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천자가 다스리는 영토는 사방 천리 이렇게 이제 보통 하고 또 다른 표현이 이제 만승 천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술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수레가 만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이 천자가 이 천하를 전부 다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요만큼씩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영토를 떼내서 이렇게 떼내 가지고 자신을 대신해서 이 영토 하나하나씩을 책임져서 다스릴 사람들을 파견을 하는데, 봉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후. 그래서 이 제후도 5종류의 제후가 있죠. 공, 후, 백, 자, 남 이렇게. 그래서 공후 공하고 후 이 사람들은 방백리, 사방백리의 영토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백에 해당하는 제후는 사방 70리, 그 다음에 자하고 남, 이 사람들은, 이 제후들은 사방 50리 이렇게 이제 영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시는 노라는 제후국의 대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노나라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나라의 제후가 이제 대부들, 자기 밑에 이제 신하들을 두고 노나라를 다스리는데, 하급 관리들은 현물로, 즉 곡식이나 돈이나 이렇게 현물로 녹봉을 지급을 하지만, 고위 관료들은 녹봉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안에서 영토를 이렇게 쪼개서 이 영토 일정 부분을 대부에게 영지로 하사를 합니다. 이 땅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시급이다 이렇게 하고, 혹은 체읍이다라고, 혹은 체지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토를 받은 대부는 이 영토 안에서 세금을 거둘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말하자면 녹봉에 대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토를 받다 보니까 천자가 제후를 두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듯이, 제후도 이 땅을 대부한테 주면 대부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 고을을, 이 시급을 대신 다스릴 사람을 둡니다. 그 사람들을 읍제라고 불러요. 읍제. 그러니까 이제 중궁이라는 공자 제자가 계시의 읍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읍제가 되었기에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제 그 고을로 부임을 하기 전에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읍제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그 고을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거죠. 그러자 자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유사오 그러면 아까 자로에게 공자는 선지 이렇게 했었죠. 여기를 제가 남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보다 자신이 앞장서서 먼저 솔선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요것은 선유사오 하는 것은 유사보다 먼저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유사에게 먼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뭐냐면, 내가 그 고을, 내가 책임지게 되는 어떤 A라는 고을이 있다. 그러면 이 고을을 내가 책임을 질 때 또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유사라고 그럽니다. 유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고을이라도 분야별로 책임자들, 실무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수령이면 수령이라고 해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책임자들을 두었다 그러면 그 책임자들에게 먼저 그 일에 대해서, 그 업무, 그 사무에 대해서 먼저 책임자들이 그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하도록 먼저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명령을 하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책임자를 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먼저 하도록,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책임자가 이제 먼저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못한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면 되지만 이제 못한 것이 문제인데, 못한 것도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대과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대과라고 하면 저것은 이제 질책을 하고 책임을 추궁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작은 허물들 같은 경우에는 소가인 경우에는 용서해 준다. 예. 작은 허물들까지도 다 추궁을 하고 질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유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크게 이 고울을 다스려 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허물들이라면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현재니라 그랬습니다. 현재,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 덕과 재능이 있는 사람. 요 현자는 덕을 가진 사람이고요. 어질다라고 하는 것은 요 재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덕을 가지면서 동시에 실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제일 좋겠죠.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면.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경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진 사람 그리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된다. 거현재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유사에게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작은 허물일랑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어질고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등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 유사에게 먼저 시키고 작은 허물은 용서를 해주라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가 이제 의문이 들었어요. 중궁이.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중궁이 말하기를 언지 현재의 거질이 있고 그랬습니다. 현재를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지 어떻게 알고, 저 언자는 어찌 언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떤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또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등용을 합니까? 이 들거자는 그 등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등용, 픽업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등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시험해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또 그 사람을 시험해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서 등용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의 소지면 네가 아는 바를 등용을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바를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위 인재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인재들의 풀이 있겠죠. 인재 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 직책은 이 사람한테 맡기면 좋겠고 이 업무는 저 사람한테 맡기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인재들의 풀이 요거라면 그 고을의 인재들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재풀 바깥에도 인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인데 인재들은 여기에도 있어요. 이 바깥에도 내가 모르는 사람들 속에도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알아서 등용을 하냐고 중궁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알고 있는 바를 잘 들어서 등용을 하면 네가 모르는 사람들을 네가 모르는 바를 모르는 인재를 남들이 내버려 두겠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를 앉혀야 되겠어요. 그러면 인재들은 이제 요만큼인데 요 인재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요 파랑색은 내가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요 파랑색 바깥은 나하고 좀 덜 친하거나 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A라는 직책에는 요 바깥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안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보다 여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에요. 요 인재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즉 갑과 을은 내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잘 아는 사람과 덜 잘 아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 A라는 직책에는 내가 더 잘하는 을보다 나하고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잘 아는 갑이 더 적합한 인재예요. 그럴 때 내가 A라는 직책에 이 을이 덜 적합한데 더 잘 알기는 하지만 내가 덜 적합한 이 을을 나하고 더 친하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갖다 앉히면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봐요. 보고 내가 어떻게 인재를 등용하는지를 판단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저 직책에 갑이라는 사람이 더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을이 자신하고 더 가깝다고 해서 을을 저 자리에 앉혔구나. 그러면 우리처럼 아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가봐야 등용이 안 되겠구나 라고 미리 판단을 해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을이 나하고 더 친하기는 하지만 갑이 더 적합해서 이 을을 놔두고 갑을 등용을 했다. 그러면 요 바깥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라?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을이 더 친한데 이 을을 배제하고 더 적합한 인재인 갑을 등용을 하네. 그렇다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보다도 더 적합한 인재다 그러면 이 사람도 등용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을 나한테 추천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한다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만큼 공정하게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모르는 사람들도 남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다. 인재는 그렇게 등용하는 거지 내가 다 알아서 등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알고 등용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알아서 등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공정하게 하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면 남들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